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부터 기말 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하는 건 자산의 상각과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결산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이 무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말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와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기말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결산에 대한 1차시이기 때문에 결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을 정리하여 마무리하고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절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결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 금액만큼을 돈을 내고 쓰고 나서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우리 결산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결산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물론 해야 되는 건 일반 개인기업이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회사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결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재무보고 목적으로는요. 1년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는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절차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결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 넣어서 주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결산에서는 기말 수정공개밖에 없어요. 요즘은 회계 프로그램이 웬만한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기말 수정 분계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회계 순환 과정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돼요? 거래의 식별이 되죠. 그리고 나면 완다 분계. 그리고 나서 정기하고요. 그 다음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 되겠죠. 시산표 작성이 되는데 요때 수정 전 시산표 작성부터가 결산의 시작이고요. 이거를 결산의 예비 절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할 때는 수정 전 시산표 작성 대신에 뭐를 그냥 시산표 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놓고 나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분개하고 정개한 것 중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 오류가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개가 돼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개는 말 그대로 앞에 우리가 작성한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기말에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빨래 같은 거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집에 막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일주일씩 빨래를 뭐 주말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회계 처리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다? 기말에 끌고 와서 해주는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말 수정 분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 기말 수정 분계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말 수정 분계가 완료되고 나면 또 오류를 검증해야 되니까 이제 뭘 작성해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비용 수익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결산은 수정 전 시산표 작성 혹은 시산표 작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제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까지 다 걸쳐가지고 이제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수행해야 될 거는 뭐가 된다? 기말 수정 분계가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말 수정 분계밖에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없으실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말에 수정 분계하는 항목들은 뭐가 있냐 이건데요. 그건 일단
여기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정리할 때는 예금 정리도 하고 현금 정리도 하고 가지급금, 가수금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예금 정리나 현금 정리,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는 이미 우리 앞차시 다 배웠고요. 그 다음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배웠고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직 안 했고 외화 채권 채용의 평가도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 소모품 계정 정리하는 것도 우리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은요.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채권의 대손상각 이거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거 우리 아직 안 했고요. 환납세금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건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부가세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부가세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정리에 대한 건 아직 모르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부가세 정리도 기말 수정 분기할 때는 앞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기말 수정 분기에서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앞에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상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손익계정을 정리하는 거 이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법인세 계산하는 것도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걸 했죠. 그죠?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채권 재무평가, 소모품 계정 정리, 채권의 대손상각, 유동부채 유동성 대책,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얘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영상 보시면서 계속 복습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차시에서는요. 이걸 한 차시만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유형, 무형 자산의 기말 결산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뭐 했어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1년에 한 번씩 해당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 뭐 해준다? 상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형 자산은 뭐라고 했고요? 감가, 상각한다라고 얘기했고 무형자산은 그냥 상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으로 상각을 했고요. 이때 뭐는 건물이나 구축물 같이 오랜 기간 쓰는 거는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유형자산들은 정률법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뭘로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무형자산은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뭘로 해준다? 정액법으로 분계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요. 무슨 법을 쓴다고요? 간접법을 쓰기 때문에 뭐를 감가상각 무게액이라는 가치 감소분이 찍게 되는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사변에 감가상각비로 분계를 하고요. 대변에는요. 감가상각 무게액이라는 계정으로 분계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무형자산은요. 직접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감을 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직접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기록해서 차감시키는 분계를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직접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결산 시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사례 1번입니다. 당기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원가 얼마요? 500만원, 잔존가치 100만원, 내용연수 5년을 뭘로? 정액법으로 상각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내용연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득원가가 얼마요? 500만원이고 잔존가치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나눠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8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감가상각비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감가상각 유계액으로 금액 얼마요? 8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1월 1일에 취득했죠. 이거를 당기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면 이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한
감가상각비는 몇 달치요? 12개월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왜요? 10달은 사용이 없다 그러면 1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에 몇 년? 10월 1일에 취득했다면 12달 중에서 10, 11, 12, 석 달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거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 아니면 문제를 좀 바꿔요. 언제요? 5월 1일에 뭐해서 취득해서 10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상각은 감가상각이나 상각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사용 시점부터 하는 거거든요. 얘가 언제부터 사용했다는 얘기는 없고 10월 1일에 취득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취득한 시점을 사용 시점으로 본 거고요. 문제에서 사용 시점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사용 시점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 11, 12 몇 달, 석 달만 사용했으니까 12분의 3을 곱해가지고요. 금액이 얼마? 20만 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변에는 뭘 한다고요? 감가상각비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감가상각 유계액으로 금액 얼마?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공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 당기 1월 1일에 취득한 비품 얼마요? 520만 원. 단종가치 100만 원의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를 정률법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요.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기 1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러면 이 비품은 한 번도 상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인 얼마에다가 52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빵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상각률 얼마? 0.4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률법에서는 단종 가치가 고려되지 않아요. 정률법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208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차변에 뭘로? 감가상각비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 얼마요? 208만 원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요. 대변에는요. 감가상각 무계액으로 금액 얼마? 208만 원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례 3번인데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비품 70만 원, 차량 운반구 89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얘기 안 한 거예요. 뭘 얘기 안 했냐면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는 뭘로 한다? 500번대 제조와 800번대 환관비로 합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하냐면 제조랑 판관이 아니고요. 자산별로 집계를 하셔야 돼요. 자산별로.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제조랑 지금 판관비의 구별이 없거든요. 그 차변에 뭘로 기록한다? 감가상각비로 기록해 주시고요. 이때 비품 70만원, 차량 운반구 89만원이니까 자, 계산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이 70만원이니까 플러스 얼마요? 89만원 하셔가지고요. 얼마? 15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로? 159만원으로 이렇게 집계를 같이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액으로 기록할 때는요. 누구에 해당하는 거? 비품에 해당하는 거 따로 집계. 얼마요? 70만원.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거 감가상각 무계액으로 차량 운반구에 해당하는 거 금액 얼마? 89만원 이렇게 각각 집계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정별로 자산별로 집계를 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감가상각비는 제조건이냐 판관건에 따라서 각각 구별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지금 제조건지 아닌 건지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자, 단기 무형자산에 대하여 개발비 얼마 130만원, 영업권 80만원을 상각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무형자산 뭘로 상각비라는 계정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합쳐서 얼마 210만원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는요. 이 개발비랑 영업권을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직접 기록하시면 되세요. 개발비 얼마 130만원 그리고 영업권 뭘로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권 얼마 80만 원 이렇게 두 개 구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은 단원하기 문제 29-1번 문제 풀어보는 거거든요.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인데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일단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보시면 2019년 5월 12일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은행에서 7천만 원을 차입하고 수취한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2022년 5월 12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상환하다. 위의 내용을 회계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문제가 2019년 5월 10일이죠. 2019년 5월 10일에 자금을 차입했고요. 그 다음에 상환일이 2022년 5월 12일, 2022년 현재요 5월 12일이 상환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뭐 할 거다? 상환을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계 처리해야 될 게 2019년도 자금 차입할 때, 그리고 2022년도에 상환할 때, 이때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2021년 12월 30일 기말 결산할 때요. 이 장기 차입금이 2019년도에는 장기 차입금 맞아요. 왜요? 상환 예정일이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2020년도도 상관없고 2021년 12월 31일이 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거 우리 분기한다 그러면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놓을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부채가 돼요? 비유동 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비유동 부채라는 건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걸 비유동 부채로 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2021년도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이 비유동 부채가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상환 시점이 도래하게 되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에 있었던 걸 뭘로?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요 분계가 한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석적인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비유동 부채와 유동 부채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전년도 회계 처리할 때, 기말 결산 때 한번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언제요? 5월 10일 날 운영자금을 기업은행에서 7천만 원을 차입하고 언제? 2022년 5월 10일에 상환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사 운영자금 차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으니까 하변에 뭐가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기록할 거고 금액은 얼마? 7천만 원. 그런데 상환기일이 몇 년을 초과해요? 1년을 초과하죠. 2022년도에 상환할 거니까. 그래서 무슨 차입금으로?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된다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2021년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할 때는 2022년도 언제요? 5월 10일 날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기말 결산할 때 요 회계 처리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7천만 원의 상환일이 차기로 도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으면 기존에 기록되어 있었던 요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 있었겠죠.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이 사라져야 되니까 부채 감소 하변의 뭘로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고요. 금액은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럼 대변에는요. 이제 상환기일이 도래했다. 얘가 본래는 장기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유동성이 이제 생겼다.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해서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계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기말 결산할 때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전환시켜주는 등재만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상환할 때 있죠? 요때 이제 회계 처리도 달라지는 거죠. 왜요? 이 장기 차입금이 뭘로 대체되어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로 대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 유동부채로 대체한 장기 차입금 7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동부채였던 유동성 장기부채가 사라지니까 하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금액 얼마? 7천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라고 하면 저도 얘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 차입금을 잡혀 있었으니까 이제 장기 차입금 줄어들고 뭐 현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기말 결산할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가 되었다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 단기 차입금은 잘 안 나오고요. 기말 결산에 뭐 하는 거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시켜주는 문제가 좀 나오고 이론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유동부채인 것은 이렇게 하면 요때 요거 붙여놓거든요. 왜요? 장기부채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비유동부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원하기 문제 29-2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의 상환기일이 내년 3월로 도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결산 정리분기를 하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서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이게 기말 결산에 뭘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로는 여기에 12월 31일이다라고 주세요. 주거나 아니면 없다고 하더라도 결산 정리분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2월 31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 이제 상환기일이 내년 3월로 도래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말 결산에서 우리 이제 뭐 한다? 얘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 부채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이었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없애주니까 부채 감소 하변에다가 뭘로 해주고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기록하냐 이거죠. 뭘로 바꾼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분기해 주면 끝나는 거고 이거는 부채의 총합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유동부채를 없애주고 유동부채로만 바꿔주는 회계 처리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당기는 2020년이다. 결산일 현재 당사의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 정리분기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결산 정리분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12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내역이 이런 식으로 표로 줬죠. 그죠? 그러면서 상환 예정일이 언제다라고 해서 국민은행 거는 2021년 1월 21일이고 신한은행은 2023년 6월 30일에 줬어요. 자, 그러면 당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2020년이다 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민은행 거는 차기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얘는 상환해야 되고 2023년 6월 30일 거는 차기에 상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대체를 시켜주는 건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국민은행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장기 차입금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사라집니다. 하변에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3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걸 뭘로 바꿔준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신한은행 안 했는데, 이건 문제를 꼬으려고 하면, 그 신한은행께 뭐 2021년도에는 또 얼마를 상환하고 부분 상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차입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2019년도에 차입했고 2020, 2021, 2022, 뭐 202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 2천만 원을 일시에 다 상환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눠서 상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 차입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단순히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요? 400만 원씩을 상환한다 그러면 요때 400만 원, 요때 얼마? 400만 원, 요때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상환해야 될 게 400만 원이 되니까 장기 차입금 400만 원이 사라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4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좀 급수가 좀 올라가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일부는 2021년도에 상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금액만큼만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해놓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